서울대학교 영재교육원 신입생 모집 선발 공고가 드디어 났습니다. 시험 전형으로 선발을 하는 게 아니라 시험을 본다라고 발표가 났습니다. 자, 근데 이 부분에서는 창의적 문제 해결력 검사에 대한 부분이 서울대학교 영재교육원의 사사 과정에 지원해 볼 것을 저는 추천하고 싶습니다. 이미 수학은 할 만큼 하고 왔잖아요. 자, 이럴 수가 있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서울대학교 영재교육원을 합격을 했습니다. 서울대 영재교육원이 어떤 문제를 갖다 우리가 썼는지 한번 예를 보여드리면, 자, 이렇게 지금 사진 하나가 제시가 되어지고서 현실 세계를 완벽히 설명할 수 없고 단지 이해를 도울 뿐이다. 평소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과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안녕하세요, 뽀미들 반갑습니다. 영재영TV의 전진홍 원장입니다. 자, 서울대학교 영재교육원 신입생 모집 선발 공고가 드디어 났습니다. 자, 이 따끈따끈한 내용에 대한 부분에 안내를 드리고요. 어떻게 준비를 할지 우리 한번 고민을 갖다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자, 부모님들, 서울대학교 영재교육원이요. 아쉽게도 우리 학생들을 시험 전형으로 선발을 하는 게 아니라 시험을 본다라고 발표가 났습니다. 자, 근데 이 부분에 대한 평가가 단순하게 우리의 지식을 묻는 평가면 고민도 없이 시험을 보러 갈 텐데, 창의적 문제 해결력 평가라는 단어를 갖다 썼는데 이게 웬일인가요? 자, 하지만 서울교대에서 이미 영재교육원의 맛을 한번 보고 왔던 친구들이라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이 무엇인지 좀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2019년도에 그 서울교대 영재교육원에서 학생 선발을 하는 과정에서 치루었던 문제가 바로 창의적 문제 해결력 평가 문제이거든요. 이 문제는 영재성 검사 문제하고는 조금 격이 좀 달라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한 부분의 접근을 어떻게 할지 본인이 조금 알고 가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자, 그러면 23년도 신입생 모집 선발 요강에 대한 이 부분을 차근차근히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일단 모집 분야와 정원 선발 방법에 대한 부분들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살펴보면 모집 분야는 수학과 수리 정보 그리고 과학 융합입니다. 근데 과학 융합 부분은 거기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그 다음에 천문, 지구, 환경으로 나뉘어지니까 분야에 대한 부분들은 총 6개 분야가 되어지는 거겠죠. 그래서 6개 분야 총 115명이고요. 각과 20명을 모집하는데 생명과학만 그 인원에서 좀 축소되어진 16명 모집을 갖다 합니다. 자, 그리고 모집 대상에 대한 부분들은 서울시 소재 학교의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요. 1차 선발에 대한 부분은 창의적 문제 해결력 검사를 하겠다라고 지금 현재 공고가 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1차 선발을 통과되어진 학생들만 서류를 제출해서 2차에서 서류평가와 심층 면접에 대한 부분을 진행하겠다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 부분에서는 창의적 문제 해결력 검사에 대한 부분이 모두 주가 될 걸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지금 현재 같이 공고가 난 서울교대 영재교육원과는 조금 차별성이 있을 것 같지만 한 가지 예시로 들어드리면 서울교대가 2019년도에 학생들 평가를 갖다 할 때 서류평가 40, 심층 면접에 대한 부분 100, 그 다음에 창의적 문제 해결력 검사 60으로 학생을 갖다가 선발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자, 근데 그 총 200점 만점이라고 했을 때 그 정도의 배점이 되어지면 여기서 창의적 문제 해결력 검사는 하나의 그 패스 수단인 거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심층 면접에 대한 이 부분이 주요를 이루겠다, 이 부분이 명확해지는 거죠. 하지만 서울대학교는 한 가지 우리가 방심할 수가 없는 게 있습니다. 자기소개서가 명확해요. 정말 자기소개서가 계속 바뀌지 않고 이 틀을 이루어서 학생들에게 물어보는 이 과정에서 준비해야 될 내용들의 그 구조가 바뀐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대학교 자기소개서에 대한 부분을 준비하실 때는 정말 잘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독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을 준비를 잘 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독서 부분을 어떻게 준비할지 고민이 되신다고 한다면 제가 영재원TV에 올려놓은 인문, 그 다음에 인성, 그 다음에 각 전공 부분에 대한 추천 도서들이 어떠한 류가 이렇게 제시가 되어져 있는지 한번 보시고요. 꼭 그런 도서가 아니어도 내가 읽은 도서를 적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어떤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 우리 적을지 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한번 참고하셔서 영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모집 분야별에 따른 우리 정원을 갖다 살펴보면 수학, 수리정보, 물리학, 화학, 천문지구환경은 각각 18명입니다. 그래서 생명과학만 15명인데요. 아까 제가 16명으로 말씀드린 이유는 거기에 우리가 사회통합 대상자, 즉 우리 사회자에 대한 부분들의 정원 모집 외에 정원이 각각 2명 또는 1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의 언급이 통일되어져서 각 20명, 그 다음에 생명과학만 16명으로 말씀을 드린 이유입니다. 자, 근데 이 과학융합 분야의 지원자가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일단 사사과정하고는 중복이 지원 불가하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 분야별 모집 정원에 대한 변경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이거는 학교의 주체이기 때문에 지원자가 어떤 간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18명을 뽑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너무 뛰어난 아이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21명, 19명 이렇게 우리 뽑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왜 더 뽑았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되물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사사과정 중복 지원 불가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일단은 초등학교 6학년 그다음에 현재 중학교 1학년이 그 심화과정에 대한 부분으로 지원을 할 경우에는 뭐 상관이 없겠지만 서울대학교에서 지금 현재 영재교육원을 다니고 있는 친구가 사사과정에 대한 진급을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외부에서 또 지원을 하는 경우들도 있고, 근데 개인적으로는요, 외부에서 지원을 하는 경우에 사사과정입니다. 사사과정에 외부에서 지원하는 경우에 될 확률이 그래도 높은 영재교육원이 서울대학교 영재교육원입니다. 그래서 혹시 사사과정의 인원수, 뽑는 인원수는 우리가 적지만 그래도 자기가 사사과정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연대영재원보다는 서울대학교 영재교육원의 사사과정에 지원해 볼 것을 저는 추천하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중요한데 서울대 영재교육원의 선발 과정에서 새롭게 적용되어진 사항들이 있다면 4개 분야의 그 세부 분야가 아까 물리학, 그 다음에 우리가 화학, 그 다음에 생명과학, 천문지구환경 이 부분들이 내가 가고 싶은 순서대로 1, 2, 3, 4의 번호를 갖다가 매깁니다. 즉 1순위, 2순위, 3순위를 갖다 매겨서 거기서 지원하고 싶은 분야를 갖다가 우리가 처음으로 지원한 분야부터 본인이 우리가 선택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의 이 나열을 갖다가 하면 분명히 비워지는 자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 비워지는 자리가 우리가 생길 때 그 우리가 추합이라고 하죠. 추가 합격자. 그래서 추합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그 학생들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배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는 이 부분에서 이거는 본인이 하나만 쓰겠다. 1지망도 뭐 물리학, 2지망도 물리학 이렇게 쓰지 마시고 순서대로 배열을 갖다가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본인이 나중에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은 모든 영재교육원이 올해 내걸고 있는 공통사항 중에 하나인데요. 모든 분야 지원자는 절대 다른 대학 부설과 중복 면접이 불가능하다. 중복 지원은 가능한데 중복 면접은 불가능하다. 이게 무슨 얘기냐? 내가 연세대학교에도 서류를 갖다 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서울대학교에도 서류를 낼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부분에서 여기 서울대학교 영재교육원도 1차가 통과하고 그 다음에 연세대학교도 1차가 통과해서 면접을 보러 가야 될 때 내가 면접은 딱 한 군데만 선택해서 봐야 한다는 겁니다. 절대 여기서 그 보고 막 택시 타고 막 슝 하고 가가지고 거기서 또 보는 거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면접은 한 곳만 응시한다. 만약에 이 부분이 영재교육원끼리 이것이 드러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적발되어졌을 때는 합격이 되어졌다고 하더라도 불합격 처리하겠다라고 하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서울대학교 영재교육원에 우리가 지원하는 친구들이 우리가 쿨하게 양쪽을 다 합격한다고 하더라도 서울대 영재교육원에 지원을 했으면 그곳만 면접을 보도록 해 주십시오. 만약에 이 연세대학교에 가서 이 고민이 되어지다가 결국 이런 일을 벌이게 되는 경우에는 나중에 그 종합적인 판단 부분 이후에 비교할 때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걸러내기 위해서 다시 한번 검열을 갖다 하는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절대 면접은 양쪽 응시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이 부분에서 1차, 2차 전형에 대한 우리 전형 과정을 요약을 해보면 지원서 접수하고 전형료 납부한 다음에
우리가 창의적 문제 해결력 검사를 먼저 합니다. 이거는 서울교대하고 우리가 똑같으나 서울교대 영재교육원은 10월 15일입니다. 근데 서울대학교 영재교육원은 10월 1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면접 대상자가 발표가 되고 난 뒤, 자, 2차 전형료 납부를 갖다가 하면 서류 제출을 갖다가 하고 선생님께서 추천서를 입력을 끝냅니다. 자, 그러면 이 서류 제출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가 하고 나서 추천서 입력이 끝나면 심층 면접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 진행을 해야 되겠죠. 자, 근데 이 서울대학교 영재교육원의 심층 면접은 연세대학교 심층 면접보다는 조금 약해요. 하지만 심층 면접이라고 하는 부분을 갖다 내걸은 만큼 본인이 지원하고 있는 분야에 대한 부분에 어느 특정적인 부분들을 좀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면접 부분에서 우리가 간단한 간단한 물음이나 아니면 간단한 자신에 대한 물음들이 나올 수 있다고 하지만 자기소개서에 대한 숙지 내용에 대한 부분을 먼저 물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아가서는 본인이 탐구했던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좀 약간 익스텐션, 확장을 갖다가 해서 거기에 대한 탐구적인 부분의 설계에 대한 요구를 갖다가 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심층 면접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고 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서울대학교의 영재교육원 수학과정과 수리정보과정에서는 수학에 대한 부분만을 물어보지 않았다는 것. 왜 그러냐면 거기에서 우리가 자기소개서도 물어보고 수학도 물어봤는데 이미 수학은 할 만큼 하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에 대한 융합적인 부분도 물어볼 수가 있기 때문에 과학에 관련되어진 수학 내용, 컴퓨터에 관련되어진 수학 내용도 어필을 해서 물어볼 수 있는 겁니다. 오히려 과학 지원자보다 수학 지원자들의 이 묻는 범위, 질문의 범위가 훨씬 더 넓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학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생활상에서 우리가 폭넓은 그 수학적인 어떤 응용 원리에 대한 것들을 좀 접근을 하고 가시면 좋고요. 예전엔 우리 야구 물리학에 관계되어진 부분에 대해서 수학과 면접 질문으로 자주 등장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자, 그것들을 참고해 주시면 조금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이해가 좀 빠르실 것 같습니다. 자, 준비해야 될 서류, 따로 뭐 준비해야 될 서류가 있나요? 1차 선발에서 우리가 잘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1차 선발하기 전까지는 서류에 대한 부분들 일단 언급도 하지 마세요. 나는 합격할 거야. 미리 다 해놓을 거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 1차 선발을 하고 난 뒤에 빠르게 준비하신다고 하더라도 1차 선발에서는 창의적 문제 해결력 평가를 잘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초등학생이 6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 있기 때문에 여기는 이 부분에서 초등학교 3, 4, 5학년이 보는 서울교대의 창의적 문제 해결력 평가하고는 수준 격이 조금 다릅니다. 특히 문장에 대한 부분의 이해, 국어적인 이해를 갖다가 잘해야 그 문제를 잘 이해한 사람이 풀어낼 수 있는 문제들, 뉴로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 문제에 대한 접근을 어떻게 할지 먼저 생각을 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무조건 써내려가는 게 중요한 문제들이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 문제가 보통 우리가 여기서 볼 때 요즘 학생들이 겪는 문제이기도 한데요. 문제를 갖다 주어지면 그 문제에 대한 해석을 갖다가 기계적으로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기계적으로 하면 딱 올바른 답이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창의적 문제 해결력 평가는 우리가 방향에 대한 부분들이 여러 가지로 나뉘어서 여러 가지 답변들도 나올 수 있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떤 물음에 대한 부분을 내가 어떻게 해석을 갖다 하느냐에 따라서 적어갈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충분히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게 바로 창의적 문제 해결력 평가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하기 전에 요거부터 먼저 해결. 자, 그러면 이제 나중에 대해서 이제 온라인 제출을 해야 될 부분과 2차에서 준비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1차에서는 개인정보 동의 활용 동의서와 입학 지원서에 대한 부분들을 한 부씩 준비하고요. 2차 때는 추천서에 대한 부분들을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근데 이 추천서는 담임 선생님이나 아니면 소속 학교의 우리 교과 선생님.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과학 선생님이면 과학 융합 분야에 대한 4개 분야 지원이 가능한 거고요. 그 다음에 수학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수학 부분, 그 다음에 학교에서 정보 선생님이 계시잖아요. 그 정보 선생님이 수리 정보 쪽에 대한 부분들을 써주시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수리 정보이기 때문에 수학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물론 수학일 수도 있죠. 근데 정보 파트가 이제 중요한 핵심입니다. 2022년도 교육과정에 대한 그 개정교육과정 내용에
그 내용들을 서치해 보시면 중요한 게 뭐냐면 모든 교과에 디지털적인 AI적인 소약 능력을 갖다가 배양시키겠다라고 하는 취지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러면 정보 파트에 대한 부분에 이런 소양 능력에 대한 것은 교과목 선생님이 판단해 주는 게 맞기 때문에 수학보다는 정보 선생님이 훨씬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졸업한 초등학교 선생님, 그 다음에 영재교육원 지도 선생님이나 교수님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추천서를 쓰실 수 있는 분들입니다. 만약에 지금 현재 중학교 1학년인데 소속학교 담임 선생님에게 많이 자신이 없다. 그러면 고민하지 마시고 졸업한 초등학교의 선생님에게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혹시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사립학교의 생기부가 워낙 다 일반 학교에 대한 부분들보다 잘 써 있기 때문에 오히려 사립학교 출신의 학생들은 졸업한 초등학교 선생님에게 가서 추천서를 갖다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적인 유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참고만 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거 온라인 제출에 관계되어진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우편으로 제출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창의적 문제 해결력 평가가 시행되는 1차 때는 확인서 부침에 대한 부분들만 보내주시면 되는데 이거는 그 확인을 하시고 보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만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2차에서는 아까 온라인에서 교사 추천서는 선생님께서 써주시지만 자기소개서와 수료 증명서, 학생 생활기록부 2, 그 다음에 탐구활동에 대한 산출물,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다 어떻게 해요? 우편으로 우리가 여기서 보내야 되는 거죠. 자, 그날 당일날 소인분까지가 일단은 가능하기 때문에 준비되는 대로 바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내실 때 출력한 서류 제출용 봉투 표지를 부착하셔서 거기다가 꼭 보내셔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거 그냥 우리가 서류만 띡 보내놓으시면 나중에 그거 부착이 안 됐다고 떨어졌다고 해도 여기 있는 이 부분에 대한 규정대로 우리가 이것을 이행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탈락 처리했을 때 전혀 우리가 이의 제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한 가지씩 놓고 보시면 되겠고요. 서울대학교 영재교육원 산출물에 대한 이 부분들은 연세대하고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한번 따로 시간을 정해서 구체적인 산출물에 대한 부분들의 여러 형태를 제가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내용적인 부분에서 이 탐구활동 산출물에 대한 부분들이 없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근데 2차 준비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같이 우리 함께 해보아요. 알겠죠? 자, 이번에 전형료입니다. 근데 이번에 전형료는 1차, 2차로 나뉘어져 있는 서울대학교나 그 다음에 서울교대나 모두 다 12만 원으로 지금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2차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보시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이번에 영재교육원에서 대학부설 영재교육원에서 모든 안내문에 같이 공고가 되어져 있는 건데요. 원래는 이런 공고문들이 이게 일정하게 게시되어져 있는 경우가 없었거든요. 근데 Q&A 질문란에다가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해놨더라고요. 자, 이럴 수가 있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서울대학교 영재교육원에 합격을 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다닐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포기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친구가 서울대학교 영재교육원을 가지 않고 교육청 영재교육원을 지원할 경우에 지원할 수 있는가? 근데 진짜 이럴 수가 있나요? 서울대학교 영재교육원 붙여놓고 교육청을 지원하다니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근데 이런 부분에서는 절대 NO! 안 됩니다. 이 부분은 대학부설 영재교육원을 1차로 합격을 다 하고 나면 최종 합격까지 우리가 마무리 지은 상태에서 그걸 포기하고 교육청 영재교육원에 지원하는 것 자체는 불가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추후에 또 지원할 수 있는 나이가 돼서 지원한다고 해도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나중에 데미지가 될 수가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잘 생각해 보시고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이번에 서울대학교 창의적 문제 해결력 평가에 대한 대비 전략인데요. 하나 나왔던 유형에 대한 부분들만 제가 언급을 좀 해드릴게요. 모든 문제들을 갖다가 다 볼 수는 없고 그 부분에서 이런 류의 문제가 있었다. 뭐냐면 일단 과학 모집 분야에 대한 기출 영역을 저희가 한번 정리를 갖다 해보니까 물리학은 과학의 이슈, 최근의 과학 이슈적인 부분들에 대한 어떤 그 관련 내용들을 문제화 시켜서 물어보거나
아니면 과학자가 내놓은 이론 가설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적용해서 학생들에게 되묻는 문제들이 물리화학에서는 주로 나왔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화학 같은 경우에 실험의 설계와 그다음에 화학 반응에 대한 우리가 연관되어진 생활적인 요소들이 많이 나왔다는 것. 그 다음에 생명과학에서는 가설의 설정, 유전, 여기서도 마찬가지 탐구 설계인데 중요한 건 화학에서는 실험의 설계를 갖다가 했지만 생명과학은 관찰 탐구입니다. 그러니까 이 약간 요소적인 부분이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기본 맥락은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울대학교 영재교육원도 탐구 설계를 본인이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게 명확한 거죠. 자, 그다음에 천문, 지구 환경에 대한 이 부분들을 우리가 볼 때는 지구의 운동 부분도 매번 질문이 아닌 것들로 나왔던 부분이긴 하지만 최근에 들어서 지구 온난화에 대한 이슈는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창의적 문제 해결력 평가에서 우리가 물어볼 때 서술형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이나 아니면 견해를 갖다 물어보는 문제류로 지구 온난화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들이 나올 수 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스코펙터라고 하는 우리 지구의 겉에 대기권에다가 탄산칼슘을 촥 뿌려서 햇빛을 갖다가 우리가 막으려고 했던 그런 하나의 노력이 과연 옳았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물어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여기서 문제화 시켜서 물어보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파트에 대한 것들이 나올 수가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출제 예상 경향인데요. 일단은 창의적 문제 해결력 평가를 보는 서울대 영재교육원과 서울교대 영재교육원은 지원자의 탐구 발견 역량에 대한 평가를 갖다 진행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역량 평가를 갖다가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과학 탐구 보고서에 대한 설계, 그다음에 결과 예측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할 건지에 대한 것들을 A4지 한 페이지 정도로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한다. 만약에 할 수 없으면 어떻게 돼요? 배워야 되죠.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변인 통제다, 그다음에 종속 변인이다, 이런 것들에 대한 단어들도 자유롭게 쓸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용어들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하고 준비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자, 그럼 20년 선발에서 서울대 영재교육원이 어떤 문제를 갖다 우리가 썼는지 한번 예를 보여드리면, 자, 이렇게 지금 사진 하나가 제시가 되어지고서, 자, 과학자들 사이에서는 과학과 현실 세계와의 관계가 두 가지 주장으로 엇갈립니다. 일단 현실 세계라고 하는 건 집이고요. 그 다음에 호수에 비춰져 있는 이 세계는 우리가 현실을 넘어선 세계잖아요. 그러니까 보여지는 세계이기 때문에 이건 과학적인 이론의 세계입니다. 자, 주장 1은 현실 세계는 모두 과학으로 표현 가능하다. 자, 실험 조건을 조금만 더 세밀하고 잘 맞추면 현실 세계는 모두 과학으로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주장 하나와, 그 다음에 현실 세계는 완벽하고 과학 이론은 현실 세계를 완벽히 설명할 수 없고 단지 이해를 도울 뿐이다. 아까 여기서 우리가 봤던 이 가상의 세계에 대한 이 부분은 우리가 이 현실 세계를 갖다가 우리가 설명하기 위한 보조적인 이론이라는 겁니다. 자, 어떤 주장이 맞을지 이것에 대한 부분을 갖다 어떻게 해요? 본인이 선택을 하고 그 평소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과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그 내용에 선택한 이유, 자기가 왜 그런 의견을 냈는지 서술해 보라는 거죠. 이건 어떻게 보면 밑도 끝도 없어요. 왜? 단지 이 부분에 대한 것들에 대한 것을 주장해 놓고 나한테 판단을 해서 내가 왜 그렇게 판단을 했는지 설명하라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자, 근데 이런 류의 문제를 우리가 답이 있는 문제만 접근해 왔던 친구들은 풀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충분히 어려워할 수 있다. 그래서 자기가 무슨 내용을 썼는지도 모르고 이제 이 문제를 갖다가 접근했다고 하면 안 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의 류를 본인이 스스로 문제를 만들어서 이렇게 접근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지금 영상 뒤에 우리가 혹시 나중에 뒤에 가서 창의적 문제 해결력 평가라는 부분에 대한 타이틀로 이런 류의 문제가 나올 수 있을 거예요 라고 해서 쇼츠 영상을 좀 준비를 갖다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길게 하면 문제가 또 지루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푸는 방법적인 부분들에 대한 것들만 제안해 볼 수 있는 영상을 제가 따로 준비해 보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물론 앞에서 듣다가 이게 뭐야, 여기까지 다 알고 있는데 하고 끊어버리신 분들은 이걸 분명히 못 보셨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쇼츠 영상이 올라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1차의 마지막에 가서나 아니면 본인이 중간에 하루에 하나씩 이렇게 좀 들으면서 준비들을 갖다 하면 본인이 스스로가 이 실력적인 것들도 늘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물리학과에서 제시되어져 있는 수업 내용들에 대한 것들을 잠깐 언급을 해드리면 포물선 운동을 갖다가 배우는데요. 일단은 포물선 운동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해석이 중학교 교육과정에서 하는 것과는 좀 달라요. 그래서 가속도의 운동을 갖다가 우리가 기술해서 그 부분에 대한 포물선의 운동을 갖다가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류의 분석은 지금 현재 물리 1 수업을 갖다가 들었던 친구들이 가능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영재 1에서 중학교 교육과정에 수업이 안 되어 있는 친구가 가게 되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갖다 모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창의적 문제 해결력 평가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것에 어느 정도 베이스가 갖춰져 있는지를 분명히 볼 거다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광섬유를 갖다 이용한 빛의 속도에 대한 부분의 측정도 사실 빛의 속도 측정하는 방법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책이나 아니면 실험에 대한 과정들의 이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는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한 탐구 설계를 해보지 않으면 우리가 진짜 이 탐구를 갖다가 이해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탐구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과정, 그다음에 결과까지 예측해 볼 수 있는 그 설계 내용으로 되물어 볼 수 있다는 것. 자, 그리고 여기 분자생물학의 실험에서는 우리가 그 아가로 스케일, 전기 영동이라는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플라스미드를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 검출해내는 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생명학과에서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런 내용의 본인들의 그 어떤 지식적인 측량을 해보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그 생명학과 같은 경우에는 그 계시는 교수님이 전공 부분이 우리가 그 바이오스피어 부분에 관계되어진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 바이오스피어에 관계되어진 부분들의 내용들을 이렇게 질문으로 우리가 되물어봤던 기억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에 대한 것들을 참고하시면 이번 준비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여기까지 그리고 여기까지 이야기한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10월 1일 진행되어지는 그 시험에 대한 부분들을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장에서도 지금 수업은 하고 있지만 일단은 영재원 TV를 시청해 주시는 구독자 분들에게는 좀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준비해 놓는 쇼츠 영상도 꼭 참고해서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참! 끝나기 전에 또 제가 힘이 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